2026년 2월 캐나다 오타와 국방부 청사. 세계 최강의 잠수함 강국을 자부하던 독일. TKMS의 수석 엔지니어 클라우스 베르거는 손에 쥔 보고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던 그 남자가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의 이름 앞에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압니다. 독일이 왜 졌는지, 한국이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클라우스 베르거입니다. 독일 킬 항구에 본사를 둔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약칭 TKMS의 잠수함 사업 총괄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1994년에 입사해 올해로 32년째입니다. 독일이 만든 잠수함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바다를 누비는 동안 저는 그 잠수함들의 심장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을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서입니다. 2025년 8월 독일 킬 본사 대회의실 창문 너머로 발트해의 차가운 파도가 보였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걸린 대형 화면에는 캐나다 지도와 함께 CPSP-캐나다 페트롤 서브마린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6조 원, 캐나다 국방 역사상 단일 조달 최대 규모, 우리 TKMS가 수주하면 회사 창립 이래 최대의 계약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긴장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유보트로 대서양을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독일제 잠수함은 곧 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파키스탄, 우리 잠수함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명단은 그 자체로 TKMS의 명함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우리의 레퍼런스 앞에서 도전자는 늘 작아졌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것도 명확했습니다. 순찰 잠수함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지키고 러시아 핵 잠수함의 동태를 감시하고 자국 수역을 방어하는 것, 거대하고 원양 작전에 최적화된 잠수함이 아니라 작고 조용하고 북극해의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타입 212CD 2500톤급,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212CD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소형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AIP 추진 시스템은 소음을 극도로 낮췄고 연료전지 기술은 독일만이 보유한 독점 기술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북극 작전 환경에 맞춘 내빙 설계와 장거리 항해 능력도 우리만의 강점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저는 그날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분석팀이 내놓은 경쟁사 평가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인정하지만 잠수함은 다른 이야기라고, 재래식 잠수함 수출 실적이라고 해봐야 인도네시아의 중소형 세척이 전부라고, 반면 우리는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수백 척,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 회의실에서 우리 임원들이 한국을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어느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열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저 역시 그 낙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상대방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것. 그 오만이 60조 원짜리 패배의 씨앗이었습니다. 최종 숏리스트 발표는 2025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TKMS,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하오션, 프랑스도, 스웨덴도, 스페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본사의 분위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경쟁자가 한국이라는 소식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순간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조선소 나라잖아. 배 만드는 거랑 잠수함 만드는 건 다른 거야. 그 말이 회의실에 흐르는 공기가 됐습니다. 저 역시 그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나오션이 어떤 회사인지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 최대 조선소, LNG선, 컨테이너선, 드릴십, 상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한국 해군에 장보고급 납품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해봐야 인도네시아 세척. 저는 그걸 보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우리 팀의 전략회의에서 누군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오른 건 캐나다가 독일과 유럽 방산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만들려는 거야. 실제로 선택할 의도는 없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잠수함 세계는 유럽의 동무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아시아의 조선 강국이 이 무대에 끼어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요구사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북극 작전 능력, NATO 호환성, 캐나다 국내 산업 기여, 빠른 납기. 우리는 모든 항목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NATO 호환성. 독일과 캐나다는 모두 NATO 회원국입니다. 같은 군사 동맹, 같은 통신 규격, 같은 전술 교리. 한국은 NATO 회원국도 아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승부는 이미 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해 9월 우리 본사에 캐나다 해군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킬 조선소를 견학하고 212CD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독일 해군의 작전 능력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212CD의 기술적 우위를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제독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격차는 메울 수 없다. 이 사업은 우리 것이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캐나다 제독 중 한 명이 마지막에 조용히 제게 물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장보고 III도 직접 보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짧은 질문이 왜인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제독의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2025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양측 업체들에게 정식 입찰 제안 요청서 RFP가 전달됐습니다. 제출 기한은 2026년 3월 2일. 저는 그날부터 팀 전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RFP 문서를 펼쳤을 때 저는 첫 페이지부터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마치 212CD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읽혔습니다. 북극 환경 작전 능력, 캐나다 수역 내 순찰 임무, 소형 고정밀 추징 시스템, 우리를 위한 맞춤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함정 크기 문제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장보고 III 배치, II는 3,600톤급입니다. 덩치가 크면 원양 작전에는 유리하지만 캐나다가 필요한 북극 연안 순찰과 수역 내 자망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반면 우리 212CD는 2,500톤급, 작고 조용하고 기민합니다. 캐나다 수역의 수심과 지형을 고려하면 우리 잠수함이 훨씬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팀 내부에서 한국은 사이즈부터 틀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북극 환경 적응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해군은 발트해와 북해에서 수십 년간 작전해왔습니다. 혹한의 환경에서 잠수함을 운용한 실전 경험, 내빙 설계, 저온 환경에서의 배터리 성능, 결빙 지역 항해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축적된 기술력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북극에서 작전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정적인 우위라고 생각했습니다. NATO 보안 시스템 호환성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NATO의 핵심 창립 회원국입니다. 모든 무기 체계가 NATO 표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독일제 잠수함은 이미 수많은 NATO 회원국 해군에서 운용 중입니다. 정비 매뉴얼도, 부품 규격도, 전투 시스템 인터페이스도
NATO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국제 잠수함은 NATO 규격 밖의 독자적인 시스템입니다. 호환성을 맞추려면 수년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TKMS의 타입 212CD는 CPSP 요건의 92% 이상을 최적 충족한다. 한국의 KSS-III는 규모, 북극 적응성, NATO 호환성 세 가지 핵심 항목에서 뚜렷한 열세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남은 것은 패키지 협상뿐이다. 2025년 10월 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경주 AP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팀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행보는 언제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카니 총리가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총리가 직접 잠수함에 탑승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보고를 2번 읽었습니다. 외교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카니 총리의 한화오션 방문 이후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었습니다. 캐나다 측과의 실무 접촉에서 오가는 말의 온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움. 그러나 30년 경력의 협상가로서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캐나다 조달 담당자들이 전화회의에서 묻는 질문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기술 사양을 물었습니다. 소음 레벨이 얼마인지, 자망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뢰 탑재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카니 총리의 방문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내 일자리 창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지 생산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캐나다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 약속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한 절충 교역 협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계약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질문의 빈도가 점점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술 사양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경제적 패키지에 대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우리 협상팀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베르거, 한국 쪽에서 어떤 패키지를 제안했는지 아는가?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파일 하나를 밀어줬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 취합한 보도들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온타리오주 알고마 스틸과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수함 수주시 3,800억 원을 투자해 특수강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줄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 자동차 산업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캐나다 현지공 설립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잠수함 계약인가? 국가 대 국가의 경제 전쟁인가? 우리 TKMS도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밴쿠버의 시스펜 조선소와 협약을 맺고 동서부 해안에 MRO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히토류, 광업, AI,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TKMS CEO 올리버 부르크하르트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도를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패키지와 우리 패키지 사이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5년 12월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가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독일 키엘 조선소를 방문한 캐나다 고위급 인사의 명단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해군 제독들, 실무 담당자들, 그러나 총리나 장관급은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홀짝이면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11월 말 우리 회사 정보팀이 취합한 보고서 한 묶음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화오션과 한국장보고 III 배치,
II에 관한 상세 기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다소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와서 경쟁사 잠수함을 상세 분석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자신감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자신감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 III, 배치, II, 정식 명칭 KSS, III, 3600급 디젤, 전기 잠수함.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점에서 비웃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말은 종종 불완전한 모방의 다른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세부 사양을 읽어내려갈수록 비웃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 저는 이것에서 처음 멈췄습니다. 우리 212CD도 연료전지 기반 AIP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장보고 III 배치 II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가 동시에 장착돼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가져오는 것은 단순한 배터리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막 능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를 3번 확인했습니다. 경제 속도 자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6배, 최대 속도 운용 시간이 3배 이상. 숫자가 틀렸나 싶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전 반경도 충격이었습니다. 최대 항해 가능 거리 7,000해리, 약 12,900km. 태평양을 건너고도 남는 거리랍니다. 북극에서 대서양까지 캐나다 해군이 초계해야 할 모든 해역을 단 한 번의 보급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212CD의 스펙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과가 불편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함정이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해군이 실제 작전에 투입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진수식을 가진 장영실함, 장보고 III 배치, II 첫번 함, 3,600톤의 강철이 물 위에 떠오르는 진수식 영상을 저는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그 조선소 노동자들의 표정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자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표정. 반면 우리 212CD는 개발료 단계였지만 실제 취역한 함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12월이 되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 현지 파트너 기업을 35개로 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35개. 단순히 MOU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잠수함 부품과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망을 캐나다 전역에 구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헵번 엔지니어링, 노바스코샤주의 모데스트 트리까지 캐나다 전역에 한국의 뿌리가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으면서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 맞는가? 2026년 1월 초 우리 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나다 조달 특임 장관 스티븐 퓨어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방 조달 담당 장관이 직접 경쟁사 현장을 찾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 이례적인 것은 그가 단독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 30여 명, 대표단 규모가 소규모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실사였습니다. 2월 2일 퓨어 장관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조립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용접 로봇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 설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중인 장영실함에 직접 시승했습니다. 우리 정보팀이 입수한 보고에 따르면 퓨어 장관은 시승 후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2시간 넘게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 면담에서 LIG넥스1이 수주 성공 시 캐나다에 어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놨다고 했습니다. 어뢰 공장. 저는 이 두 글자에서 멈췄습니다. 단순한 잠수함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의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본체, MRO 시설, 특수강 공장, 어뢰 공자, 자동차 공장, 수소 클러스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창출하는 일자리 20만 개, 2040년까지의 청사진. 우리가 제안한 것은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그날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납기 숫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 212CD의 제한 납기는 최초 잠수함 인도 기준 통상 9년입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제안한 것은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5년까지 4척 인도, 이후 매년 한 척씩 추가 공급해 2042년 12척 완납, 계약부터 초도 납품까지 9년이 아닌 6년, 3년이 단순히 시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 3년은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현용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됐습니다. 1998년 영국으로부터 중고로 도입한 배들이었습니다. 한 척은 취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로 승조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나머지도 잦은 결함으로 전력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얼마나 절박하게 새 잠수함을 기다리는지 저는 그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절박함 앞에서 3년의 차이는 전부였습니다. 가격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세부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량 건조 능력과 생산 자동화 설비를 감안하면 원가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는 내부 추정이 나왔습니다. 모든 숫자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웃었던 그 순간이 부끄럽다고. 2026년 1월 하순, 저는 캐나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타와와 토론토,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수세인트 마리를 방문했습니다. 수세인트 마리는 인구 7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한때 캐나다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지금은 경영난이 극심했습니다. 알고마 스틸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이 경쟁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마 스틸 공장 앞에서 한 노동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힘들어지면서 임금도 줄었고 동료들도 많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회사가 이 공장에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면 적절한 표현이 될까요? 한국 회사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감사원이 12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국방 계약에서 약속된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방산 계약에서 하는 약속들을 캐나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알고마 스틸과 맺은 MOU에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과 공장 설립 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5개 캐나다 파트너 기업의 실명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제안서에 그런 구체성이 있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토에서 만난 캐나다 방산 전문가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이 사업에서 원하는 건 그냥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 캐나다 방위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길 원하는 겁니다. 누가 그 기반을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 나라 모두 좋은 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계약이 캐나다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참 생각했습니다. 이 경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세인트 마리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 도시의 작은 식당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공장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지역 억양이 섞인 대화였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렸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독일 엔지니어인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팔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살겠다고 온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리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술 사양 부분은 완벽했습니다. 212CD의 우수성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일자리와 산업 기여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20만 개의 일자리와 2040년까지의 청사진, 우리가 제안한 것은 그보다 훨씬 협소했습니다. 그 간격을 메울 시간이 아직 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을 닫았습니다. 2026년 2월 초 독일 킬 본사 사내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신감이 안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임원진 회의에서 이전처럼 가볍게 한국을 언급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캐나다 측의 반응, 현지 언론의 보도 흐름, 하나오션의 행보가 꼼꼼히 분석됐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를 긴장이 채웠습니다. 2월 첫째 주 내부 최종 평가 보고서가 전략기획팀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든 순간의 감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현재 판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항목 첫 줄을 하나오션 우세 가능성 증가.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다시 폈습니다. 그 문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캐나다 정치권의 반응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스티븐 퓨어 장관의 거제 방문 이후 캐나다 현지 언론의 보도 기조가 눈에 띄게 한국 측으로 기울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캐나다의 한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NATO 회원국인 영국이 비NATO 국가인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저는 그 대목에서 실제로 손이 떨렸습니다. 경제 패키지 비교 항목에서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 패키지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 평가 점수가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문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 자동차 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것 자체가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캐나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카드를 한국이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 평가 항목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우세하다고 확신했던 북극 적응성 부분에서 장보고 III의 7000해리 항속 능력이 의외로 높게 평가됐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소형이 북극에 유리하다는 우리의 논리가 캐나다 측 기술평가단에서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검증된 실전 플랫폼이라는 하나오션의 강조 포인트가 오히려 효과적으로 먹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한국을 우리의 진짜 경쟁자로 인식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캐나다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발트해를 바라봤습니다. 유보트들이 이 바다를 누볐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밤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2026년 말 오타와 캐나다 국방부는 CPSP 최종 협상 대상 사업자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임원과 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캐나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 전 이미 알았습니다.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캐나다 국방장관의 발표는 짧았습니다. CPSP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대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 한 잔을 마셨고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단일 최대 방산 계약.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조선소 나라라고 불렀던 그 나라에게.
우리 CEO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 명씩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화면은 캐나다 국방부 청사 앞에서 환호하는 하나오션 관계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해낸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조용히 움직이고 결국 증명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 언론에서 발표 이후 반응을 취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 세인트 마리 알고마 스틸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공장 앞에서 만났던 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수 세인트 마리 시장의 말이 인용됐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이 도시에 20년 만에 희망을 가져왔다고. 저는 그 기사를 오래 읽었습니다. 잠수함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미래를 함께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서울 귀국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다시 봤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나라, 그리고 이제 유보트의 후예들이 감히 경쟁하지 못할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 수주가 확정된 뒤 한화오션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해군에게 가장 검증된 잠수함을 가장 빠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방위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짧고 과장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결함에서 그 나라의 방식을 봤습니다. 떠들지 않고 증명한다. 자랑하지 않고 해낸다. 30년간 수많은 계약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이런 방식을 가진 경쟁자를 만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여전히 TKMS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업에서의 패배는 회사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분석과 반성이 진행됐습니다. 기술력의 문제였는지, 전략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인지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것은 한순간의 계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조선소라고 부르며 가볍게 봤던 그 나라는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했을 때 세계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장보고급에서 KSS, III로 넘어오는 동안 우리는 그 진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보고 III 배치, II, 장영실함의 진수식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2025년 10월 22일에 진수된 그 잠수함 3,600톤의 강철이 물 위에 떠오르는 장면, 거제도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표정, 저는 그 표정들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자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 자부심은 구입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들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1994년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32년 만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보트의 나라를 꺾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수함 엔지니어로서 저는 잘 압니다. 잠수함은 인류가 만든 기계 중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입니다. 선체, 추진 시스템, 전투 체계, 소나, 어뢰, 생명 유지 장치, 이 모든 것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의 명단에 대한민국이 이제 당당히 올랐습니다. 납기 6년. 저는 이 숫자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3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온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동시에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 규모, 용접 로봇의 정밀도, 공정 관리 시스템의 완성도, 이것들이 없으면 6년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당신들이 땀 흘려 세운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무기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유보트의 나라를 상대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여
이겼습니다. 60조 원.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인 저도 그 눈 중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일군 기적 위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부럽습니다. 진심으로.